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다. 당장 짐 싸서 나가! 김영희 씨는 그날 오후 자신이 5년간 살아온 집 현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손에는 급하게 챙긴 옷까지 몇 벌이 든 가방 하나뿐이었죠.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희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문턱을 넘었고 귀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그녀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어머니 편만 들었고 영희 씨의 말은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녀는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현관 계단을 내려서는 영희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추위보다 더 차가운 것은 방금 전 시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영희 씨가 박순자 씨의 집에서 쫓겨난 건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에 자리한 그 집은 박순자 씨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운 박순자 씨에게 그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30평 남짓한 2층 주택은 그녀가 2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그녀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정원의 작은 감나무 한 그루도 그녀가 직 심어 가꾼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를 맞이했을 때도 박순자 씨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층의 가장 큰 방을 며느리에게 내주고 새 침대와 옷장, 화장대까지 모두 새 것으로 장만해줬습니다. 살림살이도 최신 제품으로 구입했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며느리 집안의 요구사항도 대부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에 서툴다는 것,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이 해놓은 일을 다시 한다는 것, 무엇보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박순자 씨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휘어졌지만 아들이 잘 되는 것만 보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가 물을 씻고 여름에도 더운 부엌에서 찌개를 끓였습니다. 명절이나 휴일이 따로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쉬는 날이 오히려 더 바쁜 날이었으니까요. 손님들이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반찬 가게를 더 많이 찾았기 때문입니다. 박순자 씨는 그렇게 20년을 일했고 그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박순자 씨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보상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한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맞이했을 때도 기대가 컸습니다. 이제 손주를 보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친구들이 손주 자랑을 할 때마다 부러웠던 박순자 씨는 이제 자신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며느리의 배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처음엔 참았지만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손주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장 친구들이 순자야, 너희 손주는 언제 보냐고 물을 때마다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어? 라는 질문에 박순자 씨는 곧 있겠지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지만 영희 씨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적거렸습니다. 박순자 씨의 눈에 그 모습은 무책임하게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영희 씨가 직장을 다니면서 집안일에 소홀하다는 점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때우려 하거나 주말에 늦잠을 자는 모습을 볼 때마다 박순자 씨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자신은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일했는데 며느리는 주말이면 아침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도 대충 하는 것처럼 보였고 청소도 박순자 씨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을 알기에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아내를 사랑하기에 그녀의 편도 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어머니 편을 선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희생을 봐온 그에게 어머니의 말을 거스르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혼자 밥을 먹어야 했던 기억. 친구들은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는데 자신은 늘 학교 매점에서 빵을 사 먹어야 했던 기억. 그럼에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밤낮 없이 일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영희 씨가 병원 검사를 미루는 것도 집안일에 소홀한 것도 그의 눈에는 점점 문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때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영희도 좀 더 노력해야죠. 라고 말하면서도 그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을 표현하는 대신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의 균열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사실 영희 씨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틈틈이 집안일을 했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보고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방에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늘 뭔가 부족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나물은 간이 좀 세네.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게 아닌데. 빨래를 이렇게 덜면 어떻게 같은 말들이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영희는 그때마다 죄송하다고 말했고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도 그녀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영희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기가 두려웠던 건 만약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늘 괜찮아, 때가 되면 되겠지라고 했지만 그 말 속에서 영희는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의 눈에 그런 영희 씨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게으르고 무책임한 며느리로만 보였을 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박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며느리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요.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도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순자야,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으면 이제 결정을 내려야지. 아들이 더 늙기 전에 재혼시켜야 해. 라는 말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출장을 간 사이 박순자 씨는 영희 씨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시계는 오후 7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요. 영희 씨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5년 동안 아이 하나 못 낳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영희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정했지만 박순자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병원도 갈게요. 영희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한테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어요. 내일까지 짐을 싸서 나가세요. 그 말을 남기고 박순자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친정 부모님도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친한 친구들도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었지만 계속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영희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저보고 집에서 나가래요. 제발 전화 좀 받아줘요.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날 밤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옷을 개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5년간 모아둔 물건들을 보며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이 자신을 안아주던 모습, 첫 명절에 떨리는 마음으로 차례상을 준비하던 모습, 남편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 갔을 때의 추억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미안해.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면서 생각해보자. 친구 집에라도 가 있어. 영희는 그 문자를 읽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을 포기한 것입니다. 영희 씨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함께 나눴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영희는 가방 2개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지만 불 하나 켜지지 않은 집은 그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대학 동기였던 친구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며느리를 내보낸 후 홀가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더 나은 배우자를 찾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박순자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집을 나갔어. 이제 이혼 절차를 밟는 게 좋겠구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아들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을 전하며 좋은 여자가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번엔 아이 낳을 수 있는 여자로 골라야지. 나이도 젊고 건강한 여자면 좋겠어.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소문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은 내심 불편해했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밤마다 영희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2월의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오랜만에 시내로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약속 장소는 시내 중심가의 한 카페였는데 그곳까지 가려면 큰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겨울 해가 낮게 깔려 있었고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두터운 패딩 점퍼에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지만 추위는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손에는 친구에게 줄 선물이 든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사람들이 일제히 걷기 시작했고 박순자 씨도 그 무리에 섞여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걸음이 느렸고 그날따라 유독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횡단보도를 반쯤 건넜을 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였고 박순자 씨가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트럭이 그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흰색 대형 화물차였고 속도는 최소 60km는 넘어 보였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핸드폰을 보다가 신호를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속도가 너무 붙은 상태였죠. 끼익 하는 브레이크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고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구나. 아들 얼굴이 떠올랐고 돌아가신 남편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박순자 씨의 팔을 세차게 잡아당겼습니다.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박순자 씨의 몸이 옆으로 확 끌려갔고 트럭은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그대로 지나쳐갔습니다. 쾅 하는 거대한 충돌음과 함께 트럭이 횡단보도 반대편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와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누군가 그녀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가 119 좀 불러요. 세상에 큰일 날 뻔했네. 저 여자가 구해줬어요. 같은 말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머리를 간단히 묶은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박순자 씨를 부축하며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고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고 손바닥에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생긴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박순자 씨를 일으켜 세우고 다친 데는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팔은 괜찮으세요? 다리는요? 어디 부딪힌 데는 없으세요? 여성은 계속해서 박순자 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손에 약간 찰과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경찰도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차에서 내려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고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따로 데리고 가 조사를 시작했고 주변 목격자들도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저 젊은 여자가 정말 재빨리 할머니를 구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여성을 영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재빠르게 박순자 씨를 구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가 났을 거라고요. 박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여성에게 고맙다고, 목숨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성은 괜찮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자칫하면 자신도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젊은 여성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을 구해준 것입니다. 구급대원이 박순자 씨에게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부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사고 직후에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그 여성도 함께 따라와 주었습니다. 박순자 씨의 상태를 끝까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서요. 여성의 말에 박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박순자 씨는 그제야 그 여성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밝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뭔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했지만 박순자 씨는 충격 때문에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CT 촬영 등을 했고 의사는 꼼꼼히 박순자 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박순자 씨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이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트럭이 달려오던 순간,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그 순간, 만약 저 여성이 없었다면 지금쯤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약간의 타박상과 충격으로 인한 근육 긴장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푹 쉬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며칠간은 무리하지 말고 혹시 어지럽거나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찾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고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시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버텼던 나날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날 뻔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은 병원 대기실에서 박순자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나오자 반갑게 맞이하며 검사 결과를 물었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큰 문제는 없으신가요? 박순자 씨는 괜찮다고 대답하며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목숨의 은인이십니다. 박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여성은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지만 박순자 씨가 간곡히 부탁하자 결국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종이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성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순자 씨는 택시 안에서 그 여성의 얼굴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였을까요? 박순자 씨는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본 적이 있나? 동네 어디선가 스쳐 지나간 적이 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고 박순자 씨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거실 선반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신랑 신부의 모습, 그 옆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걸려있던 또 다른 사진, 명절에 찍은 가족 사진에서 며느리가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박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자신을 구해준 그 여성이 바로 영희였습니다. 자신이 집에서 내쫓아 쳤던 며느리, 5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제대로 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냉대했던 그 며느리가 오늘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입니다. 박순자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차갑게 대했던 사람이, 집에서 쫓아낸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입니다. 박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영희가 적어준 전화번호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분명 영희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예전에 통화했던 그 번호 그대로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하염없이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사고 현장에서 영희는 자신을 알아봤을까요? 알아보고도 구해준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걸까요? 박순자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영희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냉대했던 사람이, 집에서 내쫓았던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준 것입니다. 박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끄러웠고 미안했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영희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시어머니라는 호칭이 낯설어 어색해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박순자 씨를 기쁘게 해드리려 했습니다. 처음엔 박순자 씨도 그런 영희가 예뻤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의 모든 행동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방식, 빨래를 개는 방법, 음식을 만드는 솜씨,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빨래는 이렇게 개야죠. 국은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같은 말들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영희는 그때마다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그 사과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모든 불만을 폭발시켰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영희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대들거나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월급으로 시어머니 옷도 사드리고 명절에는 선물도 챙겼습니다. 박순자 씨의 생신에는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드렸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도 그녀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었을 텐데 박순자 씨는 모든 책임을 영희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들에게는 한 번도 병원에 가보라고 하지 않으면서 영희에게만 병원에 가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갈 곳도 없는 며느리를,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어린 여자를 한겨울에 내쫓았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늙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이 처진 눈꺼풀, 백발이 된 머리카락. 박순자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 나였나? 박순자 씨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박순자 씨는 전화기를 손에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고 두려웠습니다. 어제 자신을 구해준 그 따뜻한 눈빛을 떠올리면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더욱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박순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는 중이었는지 바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출근해야 해서요. 박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사고를 당할 뻔했던 것, 누군가 자신을 구해준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영희였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라고요? 영희가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확실하냐고요? 박순자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틀림없다고요. 사진을 보니 영희가 맞더라고. 전화번호도 영희 번호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영희한테 연락해 볼게요. 어머니가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드릴게요. 박순자 씨는 영희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감사와 사과를 전하고 싶다고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아들은 알겠다며 영희에게 연락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저도 어머니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저도 영희한테 할 말이 있어요. 박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도 자신만큼이나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박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며칠 후 박순자 씨와 아들은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영희가 선택한 장소였습니다. 주말 오후였지만 카페 안은 한산했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가는 내내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막상 영희를 만나면 제대로 말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영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박순자 씨와 아들을 보자 일어나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영희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영희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뺨이 꺼지고 눈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예전보다 수수해졌고 머리도 대충 묶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영희는 여전히 밝게 웃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 모습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고 각자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박순자 씨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영희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박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을 알아봤을 거라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을요. 박순자 씨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날 나를 알아봤나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곧 알아챘습니다. 박순자 씨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를 구해줬나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아시잖아요. 영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다치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어도 어머님은 여전히 저에게 소중한 분이에요. 영희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산 시간들, 비록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던 시간들을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셨든 그 순간 저는 그냥 한 사람이 위험에 처한 걸 봤을 뿐이에요. 그리고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영희의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순자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박순자 씨는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영희 씨에게 너무 가혹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당신을 존중하지 못했어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당신을 내쫓은 것도 잘못이었어요. 그건 당신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었는데 나는 모든 걸 당신 탓으로 돌렸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박순자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희생하며 살았다는 생각에 내가 옳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교만이었어요. 나는 당신을 손주를 낳아줄 도구로만 봤어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 감정과 아픔이 있는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요. 박순자 씨는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요.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영희는 조용히 박순자 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어머님. 매일 밤 울었어요.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걸까? 자책했어요. 영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번번이 실패했고 남편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없다는 게 제 잘못인 것 같았고 제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영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에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살아갈 이유를 찾기 힘들었어요.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도 매일 울었고 직장에서도 제대로 일을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다치는 걸 볼 수는 없었어요.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아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나도 정말 미안해. 내가 비겁했어. 어머니 편만 들었고 네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네 남편이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네 곁을 지켜주지 못했어. 어머니한테 네가 집을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자를 지키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는 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어?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어. 내 편에 서고 싶어.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의 잘못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도 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어머님께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영희는 박순자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평생 혼자 아들을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손주를 보고 싶으셨던 마음도 이해해요. 저도 만약 제 입장이었다면 비슷하게 행동했을지도 몰라요. 영희의 말에 박순자 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차갑게 대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이해해주려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문했던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마음속 깊이 반성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편협한 사람이었는지, 며느리를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손주를 낳아줄 도구로만 봤는지 깨달았습니다. 평생 희생하며 살았다는 자부심이 오히려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희생의 화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희생을 빌미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박순자 씨는 영희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괜찮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같은 집에서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변하겠어요. 더 나은 시어머니가 되겠어요. 영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노력해보고 싶어요. 어머님도 변화하려 노력하신다면 저도 마음을 열어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요. 박순자 씨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준 손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다시 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박순자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온 습관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특히 힘들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려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영희와 통화할 때도 한마디 더 하고 싶고 이것저것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박순자 씨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구해준 영희의 모습을,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요. 그러면 말하려던 것을 삼키고 대신 영희의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영희와는 따로 살기로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영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영희는 대학 시절 문학을 전공했고 언젠가는 책을 쓰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5년을 함께 살면서도 며느리의 꿈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희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아들에게 집착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외로웠을지, 손주를 보고 싶었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영희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담사는 두 사람에게 각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고 영희는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아직 남아 있었고 함께할 미래를 믿었으니까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꼭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했고 그 시간만큼은 일도 어머니 생각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영희가 박순자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걱정도 되었지만 영희의 목소리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만났는데 영희는 밝은 표정으로 박순자 씨를 맞이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밝아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어요. 검사를 받았어요. 박순자 씨는 긴장한 얼굴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안 좋은 소식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임신했어요, 어머님. 아직 초기지만 아기가 생겼어요. 그 순간 박순자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말 잇지 못하다가 그제야 영희의 말이 이해되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임신했어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작은 점처럼 보이는 태아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순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이유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는 눈물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영희를 꼭 안아주며 축하한다고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영희 씨. 정말 기뻐요. 그리고 이번엔 자신이 더 나은 할머니가 되겠다고 영희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질게요. 당신의 육아 방식을 존중할게요. 간섭하지 않을게요.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와줄게요. 영희도 박순자 씨를 안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변화해 주셔서 고마워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그들을 바라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에서 담소를 나누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엔 정말 좋은 부모가 되자.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을 뻔했는지 만약 그날 사고가 없었다면, 만약 영희가 자신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고는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요. 시간은 계속 흘렀고 영희의 배는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영희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강요하거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주되 이것도 먹어야지 저것도 먹어야지 하며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만들어봤어요.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어도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지 수시로 물었지만 영희가 괜찮다고 하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선택을 존중했고 영희가 원할 때만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희도 시어머니의 변화를 느꼈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임신 중에 힘들 때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박순자 씨는 달려가 영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내가 다 해줄게 하며 모든 것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이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라고 물으며 영희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좋아졌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긴장과 설렘으로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기를, 영희가 무사히 출산하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종교가 없었던 박순자 씨였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는 몰랐지만 그저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5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영희가 진통을 느꼈고 아들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영희가 진통을 시작했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박순자 씨는 급히 옷을 입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영희는 이미 분만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박순자 씨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5시간이 지났고 6시간이 지났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떠올랐고 아침이 왔습니다. 박순자 씨와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분만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전 9시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고 건강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박순자 씨와 아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조금 후 그들은 산후조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작은 아기 침대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소중한 무게였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을 꼭 쥔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분홍빛 얼굴, 작은 코, 조그만 입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아기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절대 자신이 영희에게 했던 것처럼 하지 않겠다고,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겠다고요. 이 아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영희에게도 더 나은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영희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겪은 후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고마워요. 박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고마워해야죠. 당신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그날 사고 현장에서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박순자 씨는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이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을 거예요. 당신은 그날 내 목숨만 구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구해준 거예요. 아들도 아내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세 사람은 아기를 둘러싸고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고 세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후로도 자신의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져온 습관과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때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영희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손녀를 대하는 방식에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손녀가 올 때 영희는 바로 안아주지 않고 잠시 지켜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박순자 씨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박순자 씨는 아이가 울면 즉시 안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박순자 씨는 참았습니다. 영희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대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영희의 육아 철학을 들었고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순자 씨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구해준 영희의 모습을,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요.
박순자 씨는 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밝고 명랑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름은 은별이었습니다. 밤하늘의 은빛 별처럼 빛나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은별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경청하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며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은별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면 함께 그림을 그렸고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론 때로는 걱정되고 불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은별이 놀이터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할 때 박순자 씨의 본능은 안 돼! 위험해!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가까이서 지켜보며 조심해서 올라가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감정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희와 아들을 믿었고 그들의 양육 방식을 존중했습니다. 영희와 박순자 씨의 관계는 점점 더 돈독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 연락했습니다. 영희는 육아에 대한 고민을 박순자 씨와 나눴고 박순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식으로 대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 가기도 하고 손녀를 데리고 공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사람들이 모녀 사이냐고 물으면 두 사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모녀처럼 가까워졌으니까요. 영희는 친정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기에 박순자 씨가 진짜 어머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씨도 영희를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아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몇 가지 음식으로 소박하게 준비한 자리였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은별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케이크를 만지작거리며 신기해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 사용법도 잘 몰랐지만 영희가 차근차근 가르쳐준 덕분에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녀는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고 박순자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만약 그날이 없었다면 이 행복한 순간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별이가 촛불을 끈 후 모두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은별이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고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 주변에 크림이 묻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복한 순간을 즐겼을 뿐입니다. 아들은 딸을 안아 올리며 우리 은별이 생일 축하해. 아빠가 많이 사랑해 라고 말했습니다. 영희도 은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엄마도 은별이 많이 사랑해.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손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은별이 정말 많이 사랑해. 은별이 덕분에 할머니가 행복해. 파티가 끝나고 손녀가 잠든 후 박순자 씨와 영희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거실에는 고요함이 흘렀고 창밖으로는 밤하늘의 별이 보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영희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나를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변화할 기회를 준 것, 다시 가족이 되어준 것에 대해 고마워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어머님. 어머님이 변화하려 노력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아니, 진짜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그동안의 아픔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제 7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 때도 있었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영희에게 받은 은혜, 그날의 사고, 그리고 변화하겠다는 다짐, 그것들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손녀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영희는 다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출판사에서
편집팀장으로 승진했고 바쁘지만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승진해서 더 바빠졌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가족의 날로 정해서 아무리 바빠도 그날만큼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사람은 매달 한 번씩 모여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박순자 씨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박순자 씨는 손녀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손녀의 제잘거림을 들었습니다. 은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선생님께 칭찬받은 이야기, 급식으로 나온 음식 이야기까지 끊임없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우리 은별이 정말 대단하구나. 선생님이 칭찬하셨구나 같은 반응을 보이며 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가끔 울어요? 행복한데 왜 울어요? 박순자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행복해서 운다고. 이 모든 게 감사해서 운단다. 소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감사한 거예요? 박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너의 엄마가 할머니에게 준 선물이 감사하단다. 그 선물 덕분에 할머니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소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선물인데요? 박순자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네가 더 크면 이야기해줄게. 아주 특별한 선물에 대해서 말이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제잘거림을 들으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쏟는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날 이후로도 자주 그 사고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가끔 그 횡단보도를 지나갈 일이 있으면 박순자 씨는 잠시 멈춰서서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트럭이 다가오던 순간, 영희가 자신을 잡아당기던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영희가 자신을 감싸 안던 순간이요.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영희가 자신을 구하지 않았다면 물리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은 채로 살았을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고집과 편견 속에서 외롭게 늙어갔을 것입니다. 아들과도 멀어지고 손주도 보지 못하고 쓸쓸하게 혼자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제 영희를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영희는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사람이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매일 밤 밤냄 잠들기 전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영희에게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그날의 사건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변화할 용기를 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이 더 흘러 박순자 씨는 80대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이제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낙상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던 적도 있었고 의사는 더 이상 혼자 사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영희와 아들은 박순자 씨를 자신들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박순자 씨는 처음에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영희가 진심으로 원한다고 말하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님, 저희와 함께 사세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요. 그동안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족의 일원으로 지냈습니다. 영희의 집안일을 도와주려 하기보다는 손녀와 시간을 보내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가 식사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영희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맛있네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국이 좀 짜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같은 말을 했을 텐데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희는 박순자 씨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침마다 약을 챙겨드리고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병원 진료에도 함께 갔습니다. 박순자 씨가 무릎이 아파하면 찜질을 해드리고 잠을 못 이루시면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런 영희를 보며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영희에게 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대우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박순자 씨는 영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 씨, 나는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나요? 영희는 박순자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변하셨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의 어머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도 많아요. 저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박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변화시켰죠. 영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스승이었어요. 그 말에 박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영희는 자신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줬고 자신은 영희에게 무엇을 가르쳐줬을까요? 박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인내와 희망을 가르쳐줬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지도 모릅니다. 박순자 씨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 아들을 키우며 겪은 어려움, 며느리를 대했던 방식, 그리고 그날의 사고와 그 이후의 변화들,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특히 그날 사고가 없었다면 자신은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가 자신에게 준 것은 단순히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인생, 진정한 가족,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줬습니다. 박순자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희 씨. 정말 고맙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박순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박순자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창가에 도착해 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도 지붕들도 거리도 모두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눈 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후 영희가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괜찮으세요? 영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눈이 와서 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영희는 박순자 씨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은별이가 일어나면 눈사람 만들자고 할 것 같아요. 박순자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함께 만들면 좋겠네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영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이 순간이 고맙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고마우신데요, 어머님? 박순자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요. 당신이 나를 구해준 것, 나를 용서해준 것, 다시 가족이 되어준 것, 그리고 이와 함께 눈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까지요. 영희는 박순자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계속 눈이 내렸고 따뜻한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고 은별이는 눈을 보며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나중에 눈사람 만들어요. 은별이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은별이, 할머니도 함께 만들자. 영희가 만든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하며 네 사람은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박순자 씨에게는 그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고 숨쉬는 것도 예전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변화했고 진정한 가족을 경험했으며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무엇보다 영희와 화해했고 손녀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었으니까요. 박순자 씨는 매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이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축복이었습니다. 손녀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밝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할머니를 무척 따랐고 할머니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할머니 방에 들러 "할머니, 저 왔어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손녀에게 가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손녀는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하는 교훈들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뭐세요?" 박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를 힘들게 했던 것이란다. 하지만 그 후회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손녀는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감사하는 게 뭐예요?" 박순자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너의 엄마가 할머니를 구해준 것이란다. 그날이 할머니 인생을 바꿨어. 단순히 목숨만 구한 게 아니라 할머니의 영혼을 구해줬단다." 손녀는 그제야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날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집에서 내쫓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엄마가 자신을 구해줬는지, 그 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모두 말했습니다. 손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박순자 씨는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훌륭한 아이란다. 엄마를 닮아서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구나.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용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야."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박순자 씨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영희와 가족들은 박순자 씨를 극진히 돌봤고 박순자 씨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봄늘 박순자 씨는 병상에 누워 창밖의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올해도 벚꽃이 피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영희가 옆에 앉아 박순자 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녀도 함께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가족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당신들을 만난 것이에요. 특히 영희 씨, 당신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어머님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용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배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손길 속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아들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은별이도 할머니의 손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이야기 절대 안 잊을게요." 박순자 씨는 며칠 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후회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친구들, 동네 이웃들, 아들의 친구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박순자 씨를 기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박순자 씨가 살아온 삶을 칭찬했고 특히 그녀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순자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나이 들어서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죠. 영희는 장례식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감사함도 컸습니다. 시어머니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영희는 그날의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횡단보도 앞에 서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트럭이 달려오던 순간, 시어머니를 잡아당기던 순간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날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었던 과거가 있어도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용서와 화해는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영희는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넜습니다. 발걸음이 가려웠습니다.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변화할 수 있다는 용기, 용서할 수 있다는 힘, 사랑할 수 있다는 능력. 영희는 그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은별이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희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란다. 할머니의 사랑과 교훈을 이어받았어. 그리고 기억해.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용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야. 은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이야기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용서와 사랑을 베풀게요. 세월이 흘러 은별이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된 그녀는 여전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이해, 변화와 성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보여준 그 여정이 그녀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은별이는 자신이 돕는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제 할머니가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70대에도 변화하셨어요. 그러니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영희는 이제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 횡단보도를 지날 때면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옳았다고,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고요. 시어머니는 떠났지만 그녀와의 추억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 추억들이 영희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용서와 화해,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특히 가족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영희는 딸과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묘소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은별이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사랑과 교훈이 여전히 그들을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영희는 묘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계시죠? 은별이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어머님을 닮아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랐어요. 그리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잊지 않고 살고 있어요. 영희는 묘소를 떠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셔서, 사랑을 보여주셔서,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어머님이 변화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는 어머님이 남긴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은별이도 할머니 묘소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이야기를 계속 전할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게요. 그날 저녁 영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오늘 어머님 묘소를 다녀왔습니다. 여전히 그리워지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했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횡단보도에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가 구원받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더 의미 있어졌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영희는 일기장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중 하나가 시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는 미소 지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잘 자세요, 어머님. 우리는 어머님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할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영희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계속되는 것이라고, 생명은 끝나지 않는다고요. 시어머니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과 교훈은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영희의 딸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영희는 할머니가 되었고 손주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시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되었구나.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여준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본받아 자신도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희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며느리는 고마워하며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는 그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 영희는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어린 손주가 함께였습니다. 손주는 영희의 손을 잡고 제잘거렸고 영희는 그 작은 손의 온기를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영희는 벚꽃나무 아래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영희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나요?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 어머님이 남겨주신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날 저를 통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듯이 저도 어머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스승이었고 서로의 구원이었습니다. 손주가 영희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웃어요? 영희는 손주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그래.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이 아름다운 봄날을 함께 볼 수 있어서 행복해. 손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할머니의 뺨에 뽀뽀했습니다. 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손주를 꼭 안고 온 가족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쏟는 그 순간 영희는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시어머니를 본 순간, 트럭이 달려오는 것을 본 순간, 망설임 없이 시어머니를 잡아당긴 순간, 그 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시어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그날 망설였다면, 만약 그날 외면했다면 어땠을까요? 영희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자신도 성장했고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배웠으니까요. 영희는 이불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자세요. 저도 곧 잠들 거예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보여주신 변화와 용기를 저도 이어받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남겨주신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가득했고 감사함이 넘쳐났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용서와 화해, 변화와 성장, 사랑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영원히.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